제 이름은 김숙자, 나이는 75, 직업은 떡집 주인입니다. 누군가는 연금 받으며 여행 다닐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갓 쪄낸 떡의 구수한 냄새와 이른 아침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들의 웃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좋습니다. 남편이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 남겨두고 허망하게 세상을 뜬 뒤로 저는 오직 아들 진우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뜨거운 시루 앞에서 비 오듯 땀을 흘리고 밤늦도록 떡을 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 피 같은 돈으로 아들을 번듯하게 대학까지 가르치고 장가도 보냈으니 제 인생은 성공한 것이 맞겠지요. 진우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강해져야만 했어요. 엄이라도 강해야 저 순한 아들이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저녁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연락을 해왔더군요. 하나뿐인 아들이 그것도 어여쁜 며느리까지 데리고 온다니 이 늙은 어미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 아니겠어요. 며느리 나경이는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싹싹하고 애교가 많아 참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르는 모습이 꼭 친딸 같아 진우에게 과분한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했지요.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진우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제 앞에선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는 착한 아들입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나경이가 와락저를 껴안으며 어깨에 얼굴을 부볐습니다. 그 애는 참 싹싹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좋다고 웃고만 있더군요.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말이에요. 며느리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급한 목적이 숨어 있는 듯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아주 끝내주는 곳으로 예약해놨어요. 나경이는 제 팔짱을 꼭 끼고 제잘거렸습니다. 녀석이 예약했다는 곳은 제가 평생 가본 적도 없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금쟁반에라도 담겨 나오는 듯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제 입맛에는 영 맞지 않았어요. 나경아,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끓여 먹지 뭐하러 이런 비싼 곳에 왔니? 제가 넌지시 말하자 나경이는 호들갑을 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어머니. 가끔은 이런 데 와서 대접도 받으셔야죠. 우리 어머니 아들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시처럼 귓가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 고생을 무기 삼아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식사를 하는 내내 나경이는 쉴 새 없이 제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고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기특해 죽겠다는 듯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정해진 대본을 연기하듯 모든 행동이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대체 원하는 게 뭘까? 원하는 게 있기에 저리 과하게 구는 걸 텐데.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깎아내오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나경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경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옆에 있던 진우도 깜짝 놀라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나경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곧이어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리기 정말 면목 없지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나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어머니, 실은 제 남동생이 이번에 괜찮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전망도 좋고 확실한 아이템인데 마지막에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딱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벌어서 몇 배로 갚을게요. 네. 어머니. 나경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며느리의 얼굴과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5천만 원. 떡을 1,000개, 10,000개를 팔아야 만질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제게는 평생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돈이지요. 그런데 그 돈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돈네 아들 사업 자금으로 내어달라니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강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붙잡힌 바지를 조용히 빼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찬물을 한 잔 꺼내 마셨어요. 불같이 끓어오르는 속을 억지로 식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저 애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말 테니까요. 얘야, 일단 일어나렴. 무릎 꿇고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경이는 제 단호한 태도에 잠시 울음을 그쳤지만 이내 서러움이 복받쳤는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세요? 저희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애원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저는 현관문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연극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가 눈치껏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고 나경이는 분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경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아들은 끝까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롭던 제 일상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직 안 자? 잠긴 목소리를 들어보니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할 말 있니?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엄마, 나경이 말이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걔가 원래 마음은 정말 착하고 여린 애인데 처남일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역시나 며느리 편을 들기 위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우유부단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아들이지만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그 돈을 내어주라는 말이니? 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인 거 알아. 아는데 이번 한 번만 응?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억지로 저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우야. 저는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가 결혼한 그 여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제 질문에 아들은 당황한 듯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네 인생이잖니. 끊는다. 저는 아들의 대답을 더 듣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공은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이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뿐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소동이 있고 난 며칠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동굴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그 악독한 눈빛과 제 두피를 파고들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잠을 설쳤어요. 새벽에 일어나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면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늙고 초라해 보여 울컥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평생을 저 교활한 며느리에게 휘둘리며 살게 될 것이다. 제 아들 진우의 인생까지 저당 잡힌 채로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천 번의 결전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 내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찌고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맞았어요. 하지만 제 머리 쪽은 단 한순간도 편히 쉰 적이 없었지요. 며느리의 눈물 젖은 얼굴과 아들의 불안한 눈빛이 번갈아 떠오르며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사람 보는 눈을 키워왔습니다. 제 눈에 비친 며느리 나경이는 분명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는 여우였지 도움을 간청하는 가여운 새가 아니었어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저는 가게를 조금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정면으로 부딪혀 끝장을 봐야 한다. 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얼마 전 담가두었던 오미자차를 시원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 장수가 갑옷을 챙겨 입는 것과 같은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내일 나경이랑 같이 집으로 좀 오너라.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알았어. 엄마, 내일 갈게. 하고는 힘없이 대답했지요. 아마 아들은 제가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결론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나경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빛이 고운 오미자차를 두 사람 앞에 각각 놓아주었지요. 뜨거운 차를 내오기에는 제 속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번에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무리한 부탁을 드렸으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죄송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나경이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읊는 배우처럼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끄러운 사과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지켜온 단단한 심지가 담겨 있었지요. 나경아. 하고 제가 운을 떼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가 말한 5천만 원 못 빌려주겠다.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경이의 얼굴에서 애써 지어 보이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과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지요. 네. 어머,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동생 정말 급한데. 제가 앞으로 어머니께 더욱 잘할 거예요. 나경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 동생이 이번에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공유 오피스 사업을 시작했어요. 요즘 뜨는 사업이라 자리만 잘 잡으면 대박이거든요. 이미 강남에 좋은 자리가 나서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인테리어 비용에서 갑자기 추가금이 발생하는 바람에 은행 대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여기서 돈을 못 구하면 계약금까지 전부 날릴 판이에요. 어머니, 제 동생이 아니라 진우 씨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럴듯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그래, 사업이 그렇게 전망이 좋으면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려고 줄을 설 텐데 왜 대출이 어렵다는 거니? 그리고 사업 계획서는 나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지. 제 날카로운 질문에 나경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건 아직 사업 초기라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리고 은행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떡집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가 뭔지 아니? 오직 내 아들 진우, 저 녀석 하나 번듯하게 키워서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였어. 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야. 내 젊음이고, 내 눈물이고, 내 땀 그 자체다.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네 동생 사업에 그것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한 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피 같은 돈을 덥석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야. 제 말이 끝나자 나경이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애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돈 몇 푼 아깝다고 저희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진우 씨, 당신은 뭐해? 어머니 좀 설득해봐. 며느리는 이제 화살을 아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진우는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엄마 그래도 나경이 체면이 있으니 하며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 순에 빠진 아들이 저 교활한 아이에게 단단히 홀려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체면? 사람 목숨보다 중한 내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게 체면을 깎는 일이니? 그리고 진우 너는 똑바로 정신 차려. 네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보여? 제가 아들을 꾸짖자 나경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국 돈 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아들 장가 보냈으면 이 정도는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들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어머니는 저희한테 뭘 해주셨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싹싹하게 굴던 모든 행동이 결국 이 돈을 노리고 벌인 연극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없다는 말이니? 제가 차갑게 되묻자 나경이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부모 노릇은 하고 싶으세요. 그 고함과 함께 저는 두피를 관통하는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아챈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고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손 놓지 못해.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아들이 달려들어 나경이를 떼어놓았지만 이미 제 머리카락 한 움큼이 속절없이 뽑혀 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피에서는 뜨거운 피가 배어 나오는 듯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친딸처럼 예뻐했던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경이는 아들에게 붙들린 채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틀린 말했어? 저러니 늙으면 고집만 세진다는 소리를 듣지. 노인네라는 말 대신 교묘하게 저를 깎아내리는 그 모습에 제 심장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을 향한 미안함, 며느리를 향한 연민,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제 머리카락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평생의 수모와 인내가 그 검은 머리카락 뭉치 속에 엉겨 있는 듯 했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그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김없이 조용히 주워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너, 진우. 저는 겁에 질려 하얗게 굳어버린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여자랑은 당장 이혼해. 제 이혼 통보에 아들은 물론이고 악을 쓰던 며느리마저도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내 말 안 들려? 저런 무지막지한 아이는 내 며느리로, 네 아내로 둘 수 없다. 오늘부로 너희들은 끝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더 이상 저들과 한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제 얼음 같은 기세에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넋이 나간 아내의 팔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안에 굳게 쥔 머리카락 뭉치가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눈물인지 땀인지 아니면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희 집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물론 아들, 진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무슨 말을 할지는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를 변호하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우유부단하고 마음 약한 성정은 때로는 저를 깊은 절망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아들이 저와는 달리 강하고 줏대 있는 남자로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진우는 누구에게나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회피하기 급급한 어른으로 자라버렸지요. 그리고 그런 아들의 약점을 며느리 나경이는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나경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대로 저희를 내치시면 안 돼요. 저 진우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께서 노여움을 푸실 때까지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제 입가에 냉소가 흘렀습니다. 저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저렇게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어 보내지 못합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 수십 번을 망설이고 말끝을 흐리기 마련이지요. 저건 명백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저녁, 진우가 기어이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밖에서 애처롭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나 진우야. 문 좀 열어줘. 제발 할 말이 있어. 저는 인터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지친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1시간이 넘도록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주고 말았지요. 아들은 엉망이 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서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경이도 지금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어. 엄마한테 정말 죄송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울기만 해.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런 아이를 용서하라는 거니?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경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엄마도 알잖아. 처남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번? 진우야,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거다. 평소에 아무리 착한 척, 순한 척해도 저렇게 한순간에 돌변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그리고 너는 네 어미 머리채를 잡은 여자를 두둔하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온 거니? 제 일갈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지요. 일주일 주마. 그 안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가져와.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일찍 떡집 문을 여는데 이웃 가게인 세탁소 박 사장 부인이 저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배습니다. 숙자 언니, 혹시 아들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며 물었지요. 무슨 일이요? 별일 없는데. 그러자 박 사장 부인은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동네 아줌마들 몇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 언니네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시어머니가 돈 문제로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돈 빌려달라는 부탁 한 번 했다가 아주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나 봐요.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아 몸져 누웠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걔가 속이 많이 상했나 보네. 남의 집 사정에 뭘 그리들 관심이 많은지.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뒤로는 동네방네 저를 돈밖에 모르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중성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래, 나경아. 너가 원하는 대로 실컷 떠들어 보렴.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 저는 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칼을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날 생긴 상처 때문이었지요. 접수대에서부터 젊은 간호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형외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제 두피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디서 이렇게 험하게 다치셨어요? 두피에 상처도 나고 목인데도 좀 늘어난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로 진단서를 좀 뗄 수 있을까요? 상해 진단서로요. 제 말에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단호한 눈빛을 읽었는지 군말 없이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두피 열상 및 경추부 염좌, 전치 2주. 진단서에 적힌 글자를 보는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이런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과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그 끔찍했던 날에 제가 주워 담았던 머리카락 뭉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저는 그 머리카락 뭉치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며느리 이나경의 가면을 벗겨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증거물을 오동나무 상자 안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며느리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5천만 원을 필요로 했는지 그 돈의 진짜 용도를 알아내야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한 떡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맡고 떡을 찌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지만 해가 지고 가게의 셔터를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제 아들과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나선 전략가가 되어야 했지요. 며느리가 말한 친정 동생 사업이라는 건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며느리가 아니라 사돈들이 직접 저를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을 겁니다. 그리고 제게 머리채를 잡고 행패를 부리는 대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겠지요. 나경이의 모든 행동은 너무나 충동적이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당장 그 돈이 없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분명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의 수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화장대 위에 두고 간 명품 브랜드의 립스틱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 저답지 않게 저는 그 립스틱의 상표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관련 상품을 자랑하는 수많은 게시글이 쏟아져 나왔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며칠을 투자해 그 게시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명품 정보 공유 카페에서 낯익은 문체의 글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 드림백을 품었어요. 남편이 깜짝 선물로 사줬지 뭐예요? 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 배경은 분명 제 아들 내외의 집 소파였습니다. 그 게시글을 찾아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카페에서 며느리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알아낸 저는 그 아이디로 작성된 모든 과거 게시글들을 밤을 새워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시계, 보석 사진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제 아들 진우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월급이 뻔한 아이가 어떻게 저런 고가의 물건들을 턱턱 사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사진 속 물건들 중 몇몇은 제가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줬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요. 심지어 한 게시글에는 요즘 소소하게 투자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역시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이라는 글과 함께 낯선 오피스텔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것들 좀 전부 저장해서 인쇄해 줄 수 있겠니? 날짜랑 내용이 다 나오게 말이야. 다음 날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민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인쇄된 종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명품들은 다 어디서 난 돈으로 산 것일까? 그리고 왜 남편이 사준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5천만 원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친정 동생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바로 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빚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투자 모임에 대해 묻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지요. 최 사장,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 노후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괜찮은 투자처라도 좀 있어? 제 뜬금없는 말에 최 사장은 의아해했지만 이내 아는 척을 하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잠자코 들어주다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 그러던데 강남 쪽에서 하는 무슨 재테크 모임은 한 달에 10%씩 수익을 보장해 준다던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오? 제 말에 최 사장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 놓고 실상은 불법 다단계나 금융 사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특히 강남 쪽에 사무실 얻어놓고 그럴듯하게 설명회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 꼬드긴다던데 절대 발도 들이면 안 돼요. 최 사장의 입에서 나온 강남 사무실이라는 단어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아까 며느리가 둘러댔던 강남의 공유 오피스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 사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오면서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확인 사살을 위해 직접 나경이의 친정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곳에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우와 나경이가 결혼하던 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제 손을 맞잡던 안사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사돈들은 무척이나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지. 안사돈은 허둥지둥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하고 단출했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자랑하던 명품들은커녕 흔한 장식품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요. 저는 그들이 내오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아드님 사업 문제로 요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 말에 박갓사돈과 안사돈은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요? 걔는 그냥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데요. 무슨 사업이라니요? 그들의 반응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예상이 완전히 적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 제가 뭘 좀 착각했나 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사돈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아졌습니다. 이나경이라는 여우의 꼬리가 아주 제대로 잡힌 것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저 여우를 잡을 덫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아들 진우는 제게 더 이상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단호한 태도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런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아내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바로 세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어떤 증거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떡을 만들며 아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들뜨고 희망에 찬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진우야. 지금 잠깐 괜찮아? 녀석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이혼 서류를 가져오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제가 덤덤하게 묻자 아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제 평생의 기다림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가 될 것 같아. 할머니. 그 세 글자가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나경이가 임신했대. 오늘 아침에 테스트기로 확인했는데 2줄이 나왔다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이제 그만 싸우면 안 될까? 곧 태어날 아기를 봐서라도 엄마도 손주 보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녀석은 이 아이가 저와 며느리 사이의 깊은 갈등을 해결해 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제게 손주가 생기는 것이라면 저는 이 모든 싸움을 멈춰야 하는 걸까요? 제 핏줄을 가진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를 저는 과연 내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신 차려, 김숙자. 저 교활한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셈이냐? 맞아요. 너무나 절묘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며 아들을 압박하는 바로 이 시점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임신이라니요. 이건 너무나 자기적이었습니다. 그래, 아기는 축복이지. 일단 알겠다. 병원은 다녀왔니?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니, 아직 오늘 아침에 바로 안 거라 내일 같이 가보려고. 아무튼 엄마, 나경이한테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말아줘.
임신 초기에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대. 녀석은 끝까지 며느리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통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다. 내일 병원 다녀와서 다시 연락하거라.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지요. 만약 저게 거짓말이라면 저 아이는 정말 인간도 아니다. 저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이 나경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요. 뱃속의 아기를 봐서라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연기력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아들 진우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나경이가 이렇게까지 반성하잖아.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용서해 주자. 응?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저는 A4 용지 몇 장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준이가 찾아준 며느리의 명품 자랑 게시글들을 인쇄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시계, 보석 사진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지요. 나경아, 이게 다 뭐니? 제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진우 역시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네 아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다. 남편이 선물해줬다고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해놨더구나.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가 저것들을 다 사준 것이 맞니? 저 시계 하나가 네 2달치 월급보다 비싸 보이는데. 제 말에 아들은 인쇄물을 하나씩 집어들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갔어요. 아니, 나는 이런 거 사준 적 없어.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올린 글 맞아? 아들의 추궁에 나경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저거 다 친구들 거야. 그냥 한번 들어보고 차본 건데 내가 허영심에 겨워서 꼭 내가 산 것처럼 글을 올렸어.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이전처럼 아내를 감싸주는 대신 차갑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의심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친구들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 글은 뭐니? 요즘 소소하게 투자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역시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여기에는 낯선 오피스텔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던데. 이것도 친구 따라가서 그냥 한번 찍은 거니? 제가 날카롭게 추궁하자 나경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 궁지에 몰린 생쥐 같았어요. 아들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솔직하게 말해. 투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었던 아들이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진우야,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니만큼 내일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보자꾸나. 내가 직접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듣고 앞으로 몸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제 말에 나경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임신했다면 기뻐해야 할 제 안에 저토록 겁에 질린 표정을 짓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넋이 나간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은 이제 그 어떤 거짓말로도 잠재울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할 테니까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곧바로 부동산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 나 김숙자요. 지난번에 말했던 강남에 사무실 차려놓고 고수익 보장해준다는 그 투자 모임 말이에요. 거기서 돈 잃은 사람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꼭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제 다급한 목소리에 최 사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그런 위험한 일에 왜 자꾸 엮이려고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 마침 내 고향 후배 아내가 거기서 퇴직금을 몽땅 날렸다고 하던데 내가 한번 연결해줘 볼게요. 대신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요. 저쪽 애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최 사장은 신신당부를 하며 한 여성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과 피로에 지쳐 있었어요.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저 역시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진심을 느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선영이었고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퇴직금과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그 사기꾼들에게 몽땅 날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은행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거기는 한 달에 10%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눈이 뒤집혔던 거죠. 처음 몇 달은 정말로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심 없이 돈을 더 넣었는데 그게 다 미끼였던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혹시 그 모임에서 제 며느리인 이나경을 본 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이나경 씨요? 그럼요, 알죠. 아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 중 하나인걸요. 자기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꽤 큰 떡집을 하는 알부자인데 시어머니 돈까지 끌어와서 투자할 거라고,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라고 저를 얼마나 꼬드겼는데요. 박선영 씨의 말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단순히 그들의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저를 팔아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모으는 사기꾼들의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투자 설명회를 주도하는 여자 이름이 최수지인데 그 여자가 이나경 씨랑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예요. 매일 같이 붙어 다니면서 명품 쇼핑하러 다니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우리도 강남 사모님들처럼 살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박선영 씨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며느리의 허영심, 갑작스러운 5천만 원 요구, 그리고 거짓말로 가득 찬 변명들까지.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바로 이 불법 다단계 사기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선영 씨에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영 씨,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 사기꾼들을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빼앗긴 돈을 되찾고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녀도 용기를 얻었는지 제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우리의 작전은 며칠 뒤에 바로 실행되었습니다. 우선 떡집 민준이에게 부탁해 손바닥만 한 고성능 녹음기를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박선영 씨는 며느리 나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경 씨, 저 선영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좀 더 빌려서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반대를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최수지 씨를 직접 한번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 설명을 직접 듣고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요. 우리의 예상대로 나경이는 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조용한 룸카페에서 뵐까요? 제가 수지한테 얘기 잘해 놓을게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그 룸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구석진 방을 안내받아 박선영 씨에게서 건네받은 녹음기를 테이블 밑에 단단히 붙여놓았지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박선영 씨가 방으로 들어와 우리 작전대로 녹음기가 설치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하게 차려입은 며느리와 그녀의 친구 최수지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선영님, 일찍 오셨네요. 나경이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선영 씨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제 친구이자 우리 사업의 핵심 브레인인 최수지 이사님. 그들의 대화는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최수지라는 여자는 온갖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자신들의 사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안정적인지를 떠벌렸고 며느리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박선영 씨를 부추겼지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박선영 씨가 슬쩍 미끼를 던졌어요. 그런데 나경 씨는 시어머니한테서는 투자금 좀 받으셨어요? 워낙 큰 부자시라고 들었는데. 그 말에 나경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휴, 말도 마세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짠순이인 줄 알아요? 돈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하도 고집을 부리길래 제가 살짝 겁을 좀 줬죠. 그녀의 친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겁을? 어떻게 하긴요. 머리채 한번 잡고 살짝 흔들어 줬더니 깨갱하더라고요. 늙으면 고집만 세진다더니 가끔은 그렇게 충격요법을 써줘야 말을 들어요. 아무튼 조만간 그 돈도 들어올 테니까 우리 선영님도 걱정 말고 뭉칫돈 한번 시원하게 넣으세요. 우리가 다 책임지고 굴려드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옆방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제 수모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녔다니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저들의 추악한 대화는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옆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제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손안에 든 녹음기가 그 어떤 천군만마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녹취 파일을 손에 넣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자니 마치 천근만근짜리 돌덩이를 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걸 들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야 할까? 아니면 아들 내외를 불러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할까?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아들, 진우가 스스로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진실을 보여준다면 녀석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려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하던 제게 기회는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주말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떡을 찌고 있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그 목소리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아들에게 무언가 큰일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래, 가게로 오너라.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시루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 뒤 떡집으로 찾아온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녀는 늙어버린 듯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지요. 아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녀석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 전부 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내외의 공동명의 통장 거래 내역서와 아들 개인의 비상금 통장 내역서였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보여준 명품 사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경이 몰래 은행에 가서 뽑아봤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 역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공동생활비 통장은 물론 아들이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왔던 비상금 통장까지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지난 몇 달 사이에 전부 인출되어 있었지요. 출금 내역은 대부분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인출로 가득했습니다. 나경이가 나한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친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조금씩 돈을 달라고 했었어. 나는 바보같이 그 말을 다 믿었는데 그 돈으로 저런 사치품을 사고 나 몰래 돈을 다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이 왜 저토록 망가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못된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피 같은 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사기꾼이기도 했던 겁니다. 우유부단하고 마음 약했던 제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배신이었지요.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고개 들어라.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제 개인 공간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테이블에
그 작은 기계를 올려놓았지요. 이걸 한번 들어보렴. 네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카페의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와 그 친구가 나누는 투자 이야기에 어리둥절해하던 아들의 표정은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 급격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친구와 킬킬거리며 저를 그 노인네라고 칭하는 대목,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날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바로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아들은 미동도 없이 오직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잔인한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수모가 아내에게는 한낱 가벼운 웃음거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찰나 아들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을 넘어 깊은 환멸과 견멸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종이컵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찌그러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이 끝날 때까지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이 제 아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녹음이 끝나고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노와 환멸,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인 차갑고도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우유부단하고 마음 약한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과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엄마 마음고생만 시켰네. 아들은 제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서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스스로 폭풍을 헤쳐나갈 준비가 된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이나경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남편의 용서가 아닌 냉혹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나선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드르륵 소리가 텅 빈 시장 골목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영업을 마감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단했던 인생의 한 챕터를 끝내는 무겁고도 단호한 마침표처럼 느껴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질녘의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뜨거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자니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진우는 이제껏 제가 알던 그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아들이 스스로 이 전쟁을 끝내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아마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얼음 같은 시간을 보냈겠지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의 무늬를 세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들을 업고 떡을 찌던 젊은 날에 처음으로 엄마 소리를 듣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던 기억, 아들이 장가 간다며 나경이를 데려와 수줍게 소개하던 그날의 기쁨까지. 그 모든 소중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을까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다는 것을요. 저는 옷장에서 가장 꼿꼿하고 단정한 짙은 남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친척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아들이 사준 옷이었지요. 슬픔에 잠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싸움의 마지막을 당당하게 지켜볼 승자의 모습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게 팬 주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만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이미 사돈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그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놓은 모양이었지요. 사부인, 어서 오세요. 안사돈은 제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얼굴에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는가? 진우 녀석이 다짜고짜 오시라니 영문을 모르겠네. 바깥사돈의 말에 저는 그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하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을 연 것은 며느리가 아닌 아들 진우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가면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아들은 저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나경이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희를 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입꼬리는 경련이 일어난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소파 옆에는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지만 그 화려함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지요. 오늘 두 분 어른들을 이렇게 모신 것은 더 이상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먼저 사돈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혹시 나경이가 처남 사업 자금으로 저희 어머니께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돈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닐세. 우리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무슨 사업은 그리고 나경이한테 그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네만. 바깥사돈의 대답에 나경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다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바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몇 달간 저희 공동생활비 통장과 제 개인 비상금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나경 씨는 제게 장모님 댁에 어려운 일이 생겨 돈을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혹시 받으신 돈이 있으신지요? 아들은 내역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안사돈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5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나경 씨 말로는 장모님 병원비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디 편찮으셨습니까? 아들의 서슬 퍼런 추궁에 안사돈은 거의 울상이 되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서방. 나는 그때 우리 막내딸네 집에 가서 김장 담그고 있었네. 병원이라니, 나는 병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어.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이제 모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나경이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리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새로운 연극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소파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억울해요. 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하고 구박하시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저한테 평소에 용돈 한 푼이라도 넉넉하게 주셨어 봐요. 제가 이런 짓까지 했겠어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모든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영심과 사기 행각을 마치 제가 원인 제공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 때문이라고? 진우는 차갑게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너가 내 어머니를 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들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지요. 카페의 소음과 함께 녹음기에서는 이나경과 그 친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니 수익금이니 하는 이야기가 오가고 마침내 제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사돈들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얼마나 짠순이인 줄 알아요? 하도 고집을 부리길래 제가 살짝 겁을 좀 줬죠. 머리채 한번 잡고 살짝 흔들어 줬더니 깨갱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자신의 패륜적인 행동을 웃음거리 삼아 자랑하는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나경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녹음기를 보며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고 바깥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안사돈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요. 녹음이 끝나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거실의 공기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나경이는 이제 울지도 못하고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깥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뺨을 거세게 내리치려 손을 쳐들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며느리의 뺨에 닿기 직전 아들 진우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장인어른,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장인어른의 손을 더럽힐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으로 다스려야지요. 바깥사돈은 아들의 말에 힘없이 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지요. 아들 진우는 그런 장인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나경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를 내렸지요. 이나경 씨, 들었지? 이제 모든 연극은 끝났어. 아들은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찍어서 보내. 재산 분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네가 우리 집에서 빼돌린 돈이나 전부 토해낼 준비나 해.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따님을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 말은 관계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돈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는 딸의 팔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길고 길었던 악연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지나고 제 삶은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는 등 제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제 곁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아들 진우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망설이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저를 보호하고 굳은 일들을 척척 처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비록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아들이 마침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고 똑 부러져 보이는 변호사는 우리가 준비해간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 걱정하실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소송은 하나마나입니다. 변호사는 녹취 파일은 명백한 증거이며 통장 거래 내역서는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99%이며 오히려 아드님께서 그동안 상대방에게 기망당해 지출된 금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의 참말을 듣고 나서야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지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경이는 마지막까지 제게 연락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 번호를 말없이 차단해 버렸습니다. 제 인내와 연민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으니까요. 며느리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한 뒤 저는 박선영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이전보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 사기꾼들에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큰 용기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유령 회사의 홍보 자료와 녹취 파일,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을 담당 형사에게 제출했어요. 형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저희가 할 일을 어머님께서 다 해오셨네요. 이 정도면 저놈들 빼도 박도 못합니다. 형사는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감탄하며 이런 사건은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 뉴스에서 그 사기꾼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방에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텔레비전 화면에 수백억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단 검거라는 자막과 함께 최수지를 포함한 주동자 일당이 경찰에 줄줄이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 곁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나경의 모습도 보였지요. 아들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지만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평생을 허영과 거짓으로 살아온 그녀가 맞이하게 될 결말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떡을 찌고 있는데 가게 문을 열고
뜻밖의 손님들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사돈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바깥 사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저희 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저희가 대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씩을 건넸지요. 일어나세요. 두 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 제 팔자고 제 아들 녀석의 팔자려니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든 똑같은 부모였으니까요. 나경이 소식은 들으셨지요? 제 질문에 안사돈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지요. 저희는 이제 그 애를 저희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사과를 받으며 저는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속에는 미움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만이 조용히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사돈 부부는 제가 싸준 떡을 한 알은 받아들고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인생의 덧없음과 인연의 무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떡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떡을 찌고 가게 문을 열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소박한 하루하루가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들 진우에게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그 큰 시련을 겪고 난 뒤 마치 단단한 강철처럼 재련된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지요. 이혼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뒤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가구 디자인을 배워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차린 것이지요. 저는 가끔 아들의 공방에 들러 나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작업에 몰두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이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라는 것이 매듭을 한번 지었다고 해서 모든 실타래가 한 번에 풀리는 것은 아니더군요.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오후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김숙자 씨 댁 맞습니까? 이나경 씨 어머님 되시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상관이 없긴 왜 없어요. 이나경 씨가 우리 회사에서 대출받으면서 비상연락처에 어머님 가게 번호를 적어놨는데 지금 당장 이자랑 원금 안 갚으면 가게로 찾아가서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 드릴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 악독한 아이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그 뒷감당을 제게 떠넘기려 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그림자가 제 삶을 뒤덮는 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전화 오면 그냥 바로 끊어버려요. 그 사람들, 엄마가 반응을 보이면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공방 일을 마친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률 서적과 프린트물이 한가득 들려 있었어요.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혼 후에 발생한 전 배우자의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제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어요. 이혼 서류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건 그냥 불법 채권 추심이에요. 아들은 제 앞에 프린트물을 펼쳐 보이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어수룩하고 유약했던 과거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법을 공부하고 이성적으로 문제에 맞서는 든든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가게로 다시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으려 하자 옆에 와 있던 아들이 제 손을 맞고는 직접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으름장을 놓으려 하자 아들은 그의 말을 끊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재구조의 의거, 귀하의 반복적인 전화와 협박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나경 씨의 개인 채무는 저희와 무관함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미 통보했으며 한 번 더 이 번호나 제 어머니께 연락할 시 즉시 녹취록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아들의 논리정연하고 단호한 대응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그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 가게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사기꾼들에게 맞서 싸웠던 박선영 씨였어요. 그녀는 예전의 어두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밝고 건강한 얼굴로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과일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지요.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도 추운데 따뜻한 차 한 잔 같이 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 같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희가 모은 증거 덕분에 사기꾼들 재산 일부가 가압류돼서 피해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대요. 물론 잃어버린 돈을 전부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은 걸요. 이제 2번 다시는 어리석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교훈,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용기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나경이라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쯤 뜬금없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놀랍게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나경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찢어버릴까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저와 진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원망과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글을 읽고 계시겠지요. 저는 지금 이 차가운 곳에서 어머니와 당신의 아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채 살고 있어요. 당신들이 조금만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었더라면 제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신들은 행복하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 저에게 합당한 위자료와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나가자마자 당신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독한 사람들인지 세상에 전부 폭로해버릴 겁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협박장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난 뒤 분노보다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아들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톱밥을 뒤집어 쓴 채 땀 흘리며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본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말없이 아들에게 편지를 건네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지만 그는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했지요. 엄마,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아들은 그 편지를 곧게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변호사님께 바로 넘겨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다시는 저 여자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야죠.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이나경의 협박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했고 다시는 그녀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마지막 끈을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공방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심을 담아 만든 아들의 가구는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주문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이 저를 자기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야. 공방 한가운데에는 제가 평생 봐왔던 그 어떤 가구보다도 아름답고 단단해 보이는 가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떡집을 위한 새로운 계산대와 진열장이었어요. 은은한 나뭇결이 살아있는 튼튼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가구였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친 가게인데 너무 낡고 초라한 것 같아서 내 첫 작품은 꼭 엄마를 위해 만들고 싶었어. 아들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가구를 어루만지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구에서는 아들의 땀 냄새와 따뜻한 나무 향기가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이제는 이 늙은 어미의 삶까지 단단하게 받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아들과 저는 함께 낡은 계산대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아들이 만들어준 새 가구를 놓았습니다. 가게가 환해지는 것을 넘어 제 남은 인생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우리 모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들이 만들어준 새 가구가 가게에 들어온 이후 제 떡집은 동네의 명물 아닌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사러 왔다기보다는 마치 작품을 감상하듯 진열장을 구경하며 아들의 솜씨를 칭찬하기 바빴지요. 아드님이 효자네, 효자야. 이렇게 솜씨가 좋은 줄 몰랐네. 이웃들의 칭찬에 저는 입이 귀에 걸리면서도 애써 아직 멀었어요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자부심과 행복이 샘솟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새로 들여놓은 계산대 앞에서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이 직접 만든 튼튼한 나무 식탁 위에는 제가 만든 따끈한 떡과 아들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가 조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값지고 맛있는 식사였지요.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불쑥 제게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러니?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 여자한테 그런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 한심했어요. 내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어른스러웠다면 엄마가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아들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빚을 이제야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나무를 다루느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면서 크는 거다. 그리고 너는 네 힘으로 일어섰어. 그걸로 됐다. 엄마는 그걸 본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제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야말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나 보다. 좀 더 일찍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게 했어야 했는데 이 어미가 부족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 76.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떡을 찝니다. 뜨거운 김을 쐬며 콩고물을 묻히다 보면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 한 그릇의 떡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만 같아요.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그 모진 풍파를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씩씩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저는 아들이 만들어준 반질반질한 참나무 계산대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법 아니겠어요. 맞아요. 제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거대한 폭풍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의 진짜 사랑과 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었지요. 저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제 떡을 만들며 제 사람들을 지켜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한 구석에서 떡을 파는 늙은 어미 김숙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그런 삶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